저희 서아시아사 저번 시간에 들어갔죠. 서아시아를 부르는 여러 표현들이 있었죠. 네, 익숙해지도록 계속 얘기하세요. 네. 자, 우리 서아시아 하면은 보통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동이라고도 부르고, 서양인들 입장에서 가까운 동쪽이라서 근동,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서쪽이라서 서아시아. 지중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부 지중해, 그렇죠. 그리고 해가 뜬다라는 뜻이 있는 오리엔트라고도 불렀어요.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그 강 사이에 그서 발달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시작으로 요 서아시아 문명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히타이트, 그리고 해상무역, 지중해랑 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페니키아, 그렇죠. 네. 이 페니키아가 아프리카 북부에 건설한 식민도시 이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카르타고라는 식민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죠.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를 숭배하는 헤브라이, 그쵸? 이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예수도 유대인이었죠. 네. 자, 어, 이 지역은 오랫동안 분열을 겪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아수르라고도 나와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이 나라가 이 지역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다 통합을 했어요. 네.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은 이제 강력한 철제 무기를 잘 활용을 했고, 그 평원지대에서 전차를, 예, 전투에 잘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는 이 지역을 통일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사료도 한번 봤는데, 아시리아는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했죠? 예,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통치했죠. 예, 막 그 적국의 왕 무덤을 막 파헤친 다음에 그 해골을 꺼내가지고 해골을 그 태워버리기도 하고, 자, 뭐 그런 식으로 가혹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금방 멸망을 했죠. 반발을 사가지고.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또 잠시 아주 그 여러 나라들이 또 분열해가지고 빨리 와. 네. 서아시아를 이렇게 나눠 먹다가,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서아시아가 다시 재통일되죠. 자, 이 페르시아의 시조가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를 무슨 페르시아라고 부른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 저 조선의 건국자가 누구죠? 이성계죠. 네. 그래서 이씨 조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성계 조선 이렇게 부르듯이 아케메네스 씨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가문의 페르시아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불러요. 이 페르시아는 지금은 페르시아라고 안 불리고 현대에는 뭐라고 불리죠? 이란이라고 불리죠. 이란. 그쵸? 예. 근데 이란, 페르시아, 예전엔 페르시아라고 불렸는데 요즘엔 이란이라고 부르죠. 이 페르시아는 네,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렇게 큰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일단은 각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여러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거, 그런 사람들 쓰는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못하게 하거나 짓밟으면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오래 갈 수가 없었겠죠. 페르시아 기본 통치의 원칙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두 글자로 관, 관용이라고 부르죠, 관용. 네. 네. 정복한 나라 노비들은 어, 바빌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그 노예가 됐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관용을 베풀어 통치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분 계급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고 그 아래 귀족들과 신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여전히 노예긴 노예였죠.
네, 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 넓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이들의 수도는 이제 이 페르시아를 예전에 파르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란 말이 유래했는데 이 페르시아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파르사를 페르시아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라고 불리게 된 거고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사람들 그 얘기로는 도시를 뜻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의 도시에서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예. 자, 여기가 그 페르시아 역대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페르시아에서 섬기는 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모시는 신전들이 또 막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일종의 제사,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중심을 하는 곳이 페르세폴리스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페르시아에서 경제라든지 왕이 그리고 이 도시, 나라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명령을 하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는 이 수사라는 도시였어요. 네. 자, 그런데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려면은 예나 지금이나 길이 잘 깔려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수사부터 나중에 페르시아가 장악하게 된 여기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이죠. 터키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 사르데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소위 말해 줄여서 그냥 왕도라고 하죠. 이 길이가 조금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측정하기도 하는데 2,703km였다 그래요. 자, 어마어마한 이 거리의 길인데 이 길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닦아놔. 자, 그리고 2,703km를 하루 만에 주파할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말 타고 많이 달려봐야 하루에 500km예요. 근데 500km 달리면 거의 그 말이 어떻게 될까요? 네, 거의 빈사상 너무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조금 재운 다음에 또 타고 다음 또 거리를 간다? 이거는 어렵겠죠. 자,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지친 말을 바꿔서 새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을 바꿔주는 곳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역이라고 불렀어요. 역. 자, 지금은 말이 다니지 않고 지하철이 다니죠. 일원역, 수서역, 그쵸? 말을 바꿔주는 곳을 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말이 여기 있으면 말이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말이 물도 마셔야 되고 마구간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먹고 할 것들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그 마구간이면서 말을 키우는 장소가 역 주변에 있었는데 그거를 참이라고 불렀어요. 이 수사에서 사르데스로 이르는 그 2,703km의 왕의 길, 그 구간에 수많은 역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사신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지치면 여기서 말을 바꿔서 새 말을 타고 네, 이 사르데스로 가가지고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 넓은 지역을 왕 한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알아두실 게, 페르시아에서는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좀 원래 처음엔 작았어요. 작았는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전성기의 어떤 계단을 만들었던 키루스 2세라든지 다리우스 1세 같은 국왕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를 왕 중의 왕, 샤한 샤 이렇게 불렀어요. 자, 페르시아 군주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샤한 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왕 중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 이 지방에다가 여기 여러 지금 이집트, 아시리아, 파르티아, 박트리아 여러 지역들이 있죠. 이 지역에다가 총독들을 파견했어요. 자, 이 총독들을 이 페르시아어로는
사트라프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다? 사트라프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근데 수많은 총독들이 이제 그 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한때는 충성을 하다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죠. 자, 처음에는 말 잘 듣다가 다른 마음을 품고 반란 일으키는 사트라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트라프들은 이제 관용을 처음엔 베풀다가 사트라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자, 근데 또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트라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 감시관들을 보냈는데 그 감시하는 사람들을 왕의 눈이고 왕의 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왕의 눈, 왕의 귀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 페르시아였고, 네. 저번 시간에 이거 다 얘기한 내용들이긴 한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어, 여기 지금 박트리아라고 보여요? 이 박트리아라는 나라에 지금 있는 나라가, 너희 혹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은, 이 스탄은 이슬람 그쪽 페르시아어로 땅이란 뜻이거든요. 아프간 쪽의 땅, 아프간 쪽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예. 카자흐족의 땅, 우즈벡족의 땅,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인데, 어, 요 지역 위에 또 소그디아나라고 있었어요. 자,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자, 요런 나라들이, 요런 지역을 지금은 무슨 아시아라고 부른다? 아시아 중에 가운데 중앙아시아라고 부른다. 이 소그디아나 이런 표현은 나중에 중국사 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소그디아나, 소그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놔라. 자, 요 박트리아 출신의 짜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원전 14세기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언제 출생했는지를 알려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기원전 10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불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드는데 그 종교가 짜라스투라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짜라투스트라 교인데 짜라투스트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조로아스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조로아스터 교예요.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뭐라고 불렀다? 대화교 이렇게 불러.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그, 네, 저 광명의 신, 저 큰 빛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후라 마즈다. 네. 이 아후라 마즈다를 스펜터 마이뉴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절대선, 빛,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다 이 아후라 마즈다가 가지고 있는. 그 반면에 아후라 마즈다의 대립하는 악신, 아리만이 있었어요. 이 아리만이 앙그라 마이뉴예요.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이 아후라 마즈다의 의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사자,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천사. 예. 그리고 이 아후라 마즈다의 어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사자의 부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아리만의 이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많아지면
이 아후라마즈다가 다시 인류를 파멸하고 다시 재창조를 한다. 거거든요.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자, 이때 이 아후라마즈다가 최후의 심판을 한다. 근데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들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죠. 하늘에서 하나님 의지를 뭐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예. 그리고 뭐 세상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린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 예. 그것도 알아주세요. 예. 자, 이런 거대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은 제국을 건설했음에도 장악하지 못했던 지역 몇몇 군데가 있는데 요 지금 아랍 쪽이 사는 반도, 이 무슨 반도라 그랬죠? 이 아라비아 반도. 여긴 사막이 많았고 여기 얼마 안 되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정벌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얘네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 만만치도 않고 또 지형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여기는 쳐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쵸.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요 지역에는 인도란 나라가 있었죠. 자, 인도는 또 인도대로 아직 통일된 왕국은 없었지만 여기 만만치 않게 여 지역에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기를 사용하는. 그래서 여기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인도는 또 전쟁에서 코끼리라는 동물 알죠? 코끼리 알죠? 이 코끼리를 전술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 코끼리 화난 거 본 적 있어요? 코끼리 평소에는 막 사람한테 막 이렇게 코로 먹을 것도 받아서 막 먹고 막 이렇게 물도 뿌리고 막 장난도 치고 하잖아요. 음. 자, 근데 코끼리 화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육식 짐승보다도 가장 무서워요. 일단 코끼리 뭐가 커요? 덩치가 크죠. 네. 화가 나면 자기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죽이 되게 밟아요. 코끼리. 약점이 어딜까요? 코. 그냥 숨을 쓰면 안 되나요? 코끼리의 약점은 이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중에 발견해내거든요. 전투 도중에. 발, 기수, 어디? 눈? 눈이 작죠, 또. 우리가 찌르기 어렵겠죠. 똥구멍이에요. 아, 네. 항문. 그리고 귀.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쟁에서 많이 이 인도 코끼리 부대에 애를 먹다가 요걸 알아내가지고 그 장창보병을 데리고 가서 코끼리 여기 똥꼬를 찔러요. 시체는 아웃. 코끼리가 워낙 그 앞에서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은 손을 못 썼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코끼리를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이 똥꼬랑 귀 이런 데가 약점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막 나중에 찌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유럽 쪽으로 더 나가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유럽 쪽으로도 얼마 나갔죠. 근데 이 유럽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여기 발칸반도라고 하는 반도인데 여기 다 산이거든요. 어. 여기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이런 여러 도시 국가들이 폴리스라고 불렀는데 이런 폴리스들이 수천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천 개는 아니고 한 천여 개 정도.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이 사람들은 그리스라고 불렀죠. 그리스란 나라가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이 저 북방 만주에 사는 거란족이나 여진족들을 우리 똑같은 한국인이라고 봐요? 좀 하나 열등한 오랑캐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쵸? 자, 이 그리스인들 느끼기에 그런 여진족, 거란족 같은 오랑캐들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들이 또, 뭐, 그리스 신화부터 해가지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나름 되게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못 쳐들어가고 더 위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유목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목민족들은 스키타이라고 불리는 유목민족이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초원길에서 초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냥을 하거나 혹은 말 같은 것들을 길러서 양이나 소 같은 것들 길러서 잡아먹는 목축 생활을 했던 스키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아시리아는 네,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이렇게 도서관 점토판에다가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문서고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도서관도 만들고 나름 나라를 잘 끌어갈 것 같았지만 너무 가혹하게 통치해서 금방 망해버렸죠. 자, 키루스 2세라는 뛰어난 군주 이후에 그 키루스 2세가 만들어 놓은 페르시아를 더욱더 크게 키워가지고 지금 우리 방금 지도에서 봤던 정도의 페르시아로 키웠던 군주가 다리우스 1세, 다레이우스라고도 불러요. 네. 자, 페르시아의 특산품은 자, 금, 은, 유리 세공품이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더 더하자면 양탄자라고 들어봤어요? 네, 양탄자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특산품이었다. 여기서 사자가 있죠. 이 사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근데 이게 유리가 있잖아요. 네, 유리를 페르시아의 특산품이에요. 근데 무게를 아, 이 유리가 어디서도 발견되냐면 우리 저 신라라는 나라 들어봤죠? 이 신라 왕릉 그 무덤을 발굴해 보면 거기 유리 잔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 유리 잔이나 이런 것들이 이 페르시아산 다 유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페르시아에선 유리를 만들었고 그 유리가 그 주변에 뭐 나라 인도 이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왔다? 네, 동방 여기 한국까지도 왔었다는 거. 제조법도 아마 뭘 건너서 알았겠죠. 근데 이거를 아직 생산해내는 단계까지는 못 갔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러던 페르시아가 호시탐탐 노렸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리스를 다리우스 왕이 쳐들어가요. 자, 근데 이 그리스 얘기는 이제 서양사 이제 다음 챕터에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112페이지 지도 보시면, 아무튼 여기서 이 그리스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그리스 세력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진격이 막혀요. 숫자는 페르시아 군대가 훨씬 많았는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친 그리스 세계가 이 페르시아의 진격을 어떻게 했다? 막아내요.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페르시아의 많은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거. 자, 이 그리스 군인들인데 그리스 군인들은 자, 이렇게 아주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을 해요. 자, 이 무장한 그리스 보병들을 팔랑크스라고 불러요.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다르죠. 네, 이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랑 그리스 팔랑크스는 다릅니다. 자, 이 팔랑크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장 보병이에요. 여기서 중은 뭘 뜻할까요? 중. 그, 무거울 중자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얘네들이 입고 있는 투구라든지 방패라든지 그리고 들고 있는 칼이라든지 가슴 갑옷이라든지 뭐 정강이 보호대 이런 게 무게를 다 합치면 한 32kg 정도 나갔다 그래요. 엄청 무겁겠죠. 근데 아까 잠깐 지나가다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는 평야가 별로 없고 다 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평야지대를 막 뛰어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적이 쳐들어오거나 전투를 할 때
산골짜기나 이런데 딱 막고서 이 단단하게 지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스파르타의 300명의 중장 보병들이 이 좁은 테르모필레의 그 협곡, 좁은 계곡을 협곡이라고 불러요. 협곡을 막고서 이 페르시아의 진격을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막았어요. 자,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들이 쓰고 있는 이 투구를 트라노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저 방패를 아스피스 혹은 호플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창 있죠? 이 창을 도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리.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이들이 이제 가슴 갑옷도 하고 있고 정강이 보호대도 하고 있는데 뭐 가슴 보호대는 소락스. 예. TH 발음해서 소락스 이렇게 부르고 여기 정강이 보호대는 크네미데스에서 정강이를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그 무기들을 얘기하고 자 이런 중장 보병들을 이제 그 팔랑크스라고도 부르고 아까 그 방패 호플론에서 따가지고 호플리테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저걸 실제로 하나 크게 요새 아닌지 아닌지 필요하시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페르시아 군대가 막 돌격해 들어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지금 딱 진영을 짰죠? 예. 자 방패를 들고 적이 쳐들어온 돌격을 이거로 한번 막아내요. 그러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방패로 적을 밀어내요. 밀어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긴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이 어정쩡한 거리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창을 던지면 무기가 없잖아요. 그럼 뭐로 싸울까요? 예, 여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크시푸스라는 칼을 빼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전술이에요. 전형이 크시버스와 스페이스 다음이에요. 싸워야겠죠? 예. 방패가 한 5kg 넘는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대형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 이 대형이 이게 사각형이거든요. 사각형을 뜻하는 한자가 방이에요, 방. 진을 치는다. 어떻게 진을 친다? 방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적들이 요 사이로 못 비집고 들어오게 어떻게 짜는 거예요? 진을 밀집해가지고 짜는 거예요. 방진의 최대의 약점은 뭘까요? 뒤 인식. 어? 뒤를 그쵸. 뒤랑 어디? 옆이 약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스파르타 군대가 일부러 뒤랑 옆을 노출 안 하기 위해서 어디를 지금 들어간 거죠? 예, 이 협곡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10만 명이 넘게 쳐들어왔는데 이 좁은 테르모필라의 협곡을 300명이 막아선 거예요. 자, 이 유명한 300명의 용사,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가 페르시아의 10만이 넘는 군대를 일주일 이상을 방어했다는 그 전설적인 그 전투가 테르모필라의 전투. 결국 스파르타 안에서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이 계곡 뒤로 넘어가는 염소가 다니는 그 길을 알려줘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 뒷길로 나중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300명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전멸을 당합니다. 앞뒤 옆위 다 막내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뒤를 미처 이렇게 그 적이 올 거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적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앞뒤 양면 공격을 받게 되면서 전멸을 당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스파르타는 무너졌지만 뭐 아테네가 해군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이제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서영사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볼 거고. 자, 이 조로아스터교 그들이 숭배하는 이 신이 아후라 마즈다예요. 광명의 신. 이 페르시아 문화의 어떤 정수를 느끼려면 아까 잠깐 선생님이 설명했던 페르시아의
뭐 의식이라든지 종교 이런 거의 중심지인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를 가야 돼요. 나중에 이란을 가시면 다른 데 다 거쳐도 꼭 어딜 가야 된다고요? 페르세폴리스는 꼭 가야 되는 도시예요.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예요. 자, 조로아스터교.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한동안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리스 세계한테 한번 꺾였죠. 그리스랑 전쟁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그리스를 차지하지를 못하고 여기서 졌단 말이에요. 세 번이나 쳐들어갔는데 50년에 걸쳐서 세 번 다 패배하고 결국은 그리스를 이제 손에 넣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를 막아내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도시국가가 아테네였단 말이에요. 아테네가 해군을 이용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잘 막아냈기 때문에 자, 나머지 그 국가들한테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아테네가 이 주변 그 폴리스 도시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삥을 뜯어요. 이제 금을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금. 그럼 주변 도시 국가들은 부당하고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요구하는 대로 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인이가 얘기한 대로 아테네가 중심이 된 이 그리스 세계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그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중심이 스파르타였어요. 그래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제 서로 치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분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아까 그리스 사람들이 여진족이나 거란족,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나라가 북방에 어디라 그랬죠? 마케? 마케도니아라 그랬죠?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뛰어난 군주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군주가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거예요. 이거 서영사 할 때 갈 건데 필리포스 2세라는 군주예요. 근데 스타디오 맞아요, 맞아요. 자, 이 필리포스 2세는 어렸을 때 그 그리스의 인질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테네랑 스파르타 말고 테베라는 또 국가도 있었거든요. 그 테베라는 또 강력한 도시 국가에 이 필리포스 2세가 인질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맨날 슬퍼만 한 게 아니라 이 필리포스 2세가 테베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이렇게 그 강력한 국가가 됐는지를 잘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테베에 에파미논다스라는 뛰어난 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이순신이 있다면 테베에는 에파미논다스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 밑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근데 선생님 봐봐.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저 페르시아 같이 지금 사이즈 봐요. 페르시아 사이즈가 어때요? 많이 크죠? 그리스에 비하면은. 근데 이거를 그리스가 막아냈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자부심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저 큰 페르시아를 물리쳤고, 자,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신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랑하는 그리스 신화, 그리고 얘네들이 자랑하는 정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그래서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몇몇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거꾸로 페르시아에게 공격만 당할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어떻게 하자? 점령하고 정복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테베에 있었던 그 에파미논다스라는 장군도 공공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들끼리 뭐가 일어났다고요? 내분이 막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치고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필리포스 2세가 테베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보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왕이 돼요.
자,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왕이 되자마자 이 필리포스 2세가 생각한 거. 자, 저 페르시아로 쳐들어가려면 일단은 지금처럼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죠.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로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죠. 자,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나 마케도니아나 그 자기네들 병사의 주력이 되는 건 무슨 보병이에요? 중장보병이죠. 이 중장보병 두르고 있는 갑옷이 무게가 몇 킬로라고 했죠? 32kg예요. 30kg에 육박한다고. 뭐 더 달면 40kg까지 나갔다 그래요. 40kg면은 30kg면은 너희 몸무게죠 다. 그거 더 나가나? 네. 아무튼 30kg, 40kg면은 애기 하나 업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애기는 이렇게 사람이라서 업히기라도 하지 그 쇳덩어리 아니에요. 자, 이거 입고 행군을 하면 하루에 많이 걸어봤자 7km, 8km밖에 못 갔다 그래요. 자, 근데 페르시아까지는 거리가 2000km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중장 갑옷을 하고는 페르시아로 나가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는 어떤 부대였을까요? 불사신 오, 맞아. 임모탈이라는 부대도 있고, 여기는 평야가 많아요. 평야에서 유리한 병사들은 보병이에요, 기병이에요. 말탄 기병이죠. 이 페르시아 군대의 주력은 기병이에요, 기병. 그래서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똑바로 앉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이제 칼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활을 쏘거나 하는 게 이 페르시아 군대의 주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병들이 갑자기 그 보병들한테 들이닥치면 평야지대에서 이 지금 그리스 중장 보병들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필리포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기병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일단 그 중장보병의 그 무거운 갑옷의 무게를 좀 줄여요. 어. 그래서 무게를 좀 경량화한다. 네. 그래서 경보병들을 육성을 하고, 자, 그리고 이 지금 아까 중장보병들이 들었던 창, 돌이라는 창이 있다 그랬죠. 그 창이 길어봐야 2m였어요. 1.5m에서 2m 사이였는데 그 짧은 창으로는 기병들이 막 들이닥쳤을 때 기병을 상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창 길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창 길이를 대폭 늘리는데 몇 미터까지 늘렸을까요? 5.5m까지 늘려요. 네, 5.5m면 뭐 아파트 한 2층, 3층 정도 길이로 창을 늘린단 말이에요. 자, 그 저희 부대를 사리사라고 부르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마케도니아의 중장보병이에요. 아까 그 그리스 중장보병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일단 창이 어때요? 엄청 길죠? 예. 자, 그리고 갑옷이 좀 보면 어때요? 좀 가벼워졌죠? 예. 방패 이런 것도 좀 작아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이 창을 사리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장창보병들을 육성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장창보병의 치명적인 약점 또 뭐예요? 뒤랑 또 어디? 옆으로 오면은 이 지금 장창을 들고 있는 이렇게 돌리기가 쉬워요. 불리하겠죠? 그리고 이 장창으로 이렇게 창이 길어졌는데 적을 뭐 이렇게 창만 길어졌다고 공격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이거 연습을 엄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 찌르는 연습. 그리고 창이 길면 진짜 뿌듯했어요. 맞아요. 부러지기도 하죠. 되게 그 목표점을 잘 향해서 콕 찌르지 않으면은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조준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걸 엄청 연습을 해서 적군 기병이 다가왔을 때 적군 기병의 가슴 있죠. 말 가슴. 말 가슴을 이렇게 푹 찌르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옆이나 후방의 약점은 어떻게 보완했을까요? 자,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랑 어려서부터 먹고 자고 같이 말 타고 훈련했던 자, 기병들이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나 마케도니아에서는 기병이 주력이 아니었는데 페르시아를 상대하려면 기병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자, 이 기병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손발을 맞춰온 그 동료 기병들, 컴패니언 캐벌리라고 불리는 동료 기병들이 그 마케도니아 장창보병의 옆이랑 뒤를 수비해 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전술, 이건 서양 살 때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네. 자, 이런 전술로 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 마케도니아 돌아와가지고 군사 개혁을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 세계를 모조리 통일을 하고 필리포스 2세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암살을 당해요. 필리포스 2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죠. 영어로는 알렉산더고 그리스어로 쓰면은 알렉산드로스죠. 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그리스인들이 꿈꿨던 오히려 우리가 페르시아를 정복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 꿈을 실현을 해요. 네. 자,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소아시아, 동양의 그 어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로 이제 군사들이 내리려고 하는데 군사들한테 내리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내렸을까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내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동양의 땅을 밟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왕이 한 게 뭘까요? 창을 들고 저 멀리에다가 창을 던져요. 내가 다 지배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이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이 넓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는 영토를 거꾸로 알렉산드로스 왕이 격파해 가면서 모조리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22살에 원정을 시작해가지고 그 34살에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원정을 계속 쭉 가고 인도까지 가거든요. 자, 근데 갔다가 이제 그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려요. 자, 근데 병에 걸렸는데 사실 이제 그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는 아니 너희 이제 어느 정도 6학년이고 알아들을 거 알아들을 나이니까. 예. 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그 귀족들 사이에서 그저 동성연애를 좀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면서 같이 동료이면서 또 남자친구이기도 했던 그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알렉산드로스랑 원정을 같이 하다가 병에 걸려서 먼저 죽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가슴이 어땠을까요? 사랑한 연인이 죽었으니까. 슬펐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때부터 그런 걸 주체를 못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병이 들었는데.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건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젊은 나이에 죽어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자, 이제 죽게 됐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신을 딱 차렸어요. 알렉산드로스 장군들이 주변에 모였단 말이에요. 후계자를 누구로 하실 겁니까? 알렉산드로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 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드로스의 어린 아들도 있긴 있었는데, 강한 자란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알렉산드로스 장군들이 내가 강해 하면서 서로 땅 따먹기 하고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차지했던 이 넓은 땅이 알렉산드로스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돼요. 마케도니아,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육을 받아갖고 전투를 치렀던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레우코스, 박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렌의 후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헬레네스라고 부르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혔죠. 이때 그리스 문화를 이 동방에다가 막 전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있던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랑 그리스 사람들이랑 막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알렉산드로스 본인도 이 지금 요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여자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좁은 발칸반도에 있던 그리스 문화가 자,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저 멀리 인도까지 널리 퍼지게 된다고. 그쵸. 나중에 중국까지도 전달이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스 사람들의 그 문화가 이쪽으로 전파된 거를 헬레니즘이라고 불렀어요. 알렉산드로스는 12년 만에 금방 죽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이 여기를 한 300여 년 동안 지배했고, 그때 그리스 문화가 여기 많이 영향을 줘가지고, 그리스화 된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잘 보세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 지역까지 쳐들어서 막 코끼리 부대 창문 찔러서 죽이고 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리스의 신화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인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데 요 당시에 인도에는 그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활약하기 전 300년 전에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불교의 창시자는 부처죠. 그쵸? 자, 근데 이때 인도 사람들은 감히 부처의 모습을 조각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예, 부처는 뭐니까? 신이니까. 그래서 부처를 상징하는 그, 뭐, 수레바퀴라든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그 윤회라고 하는데, 그 윤회를 상징하는 게 바퀴예요. 그래서 요 그리스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부처나 불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바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사자상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뭐 그 보리수 나무, 그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것들을 불교의 상징물로 썼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인도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리스 사람들을 보니까 제우스, 헤라,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했죠? 조각으로 만들었죠. 이거를 인도 사람들이 보고 이때부터 배워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부처를 돌을 가져다가 깎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인도의 간다라 지역에 이때부터 부처의 조각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뭐다? 간다라 불상이에요. 원래 인도 사람들은 부처의 모습을 돌로 조각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리스인들,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을 겪은 다음부터 이제부터 부처의 모습을 조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서도 이제 막 이런 석벽에다가 부처의 모습을 불상으로 조각을 하기도 하고 이게 한국으로 넘어와요. 저 경주 가면 불국사 있고 그 옆에 뭐 있죠? 석굴암 있죠? 석굴암 안에 거기에 앉아 있는 그 부처 있죠? 조각상. 이것도 인도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 어디에 서양의 그리스 영향을 받은 것이다. 네. 알겠죠? 네. 나중에 이게 석굴암에도 영향을 준다. 자, 요거 두 개 빠르게 할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이 한동안 이 그 넓은 페르시아 땅을 나눠 가졌는데 자, 한동안 이 셀레우코스가 여기서 좀 지배적인 역할을 하다가 여기 원래 살던 이란계 유목민이었던 자, 이 파르사족, 파르사족을 이끌었던 그 이란계 유목민들이 그 알렉산드로스 부하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요. 이 나라가 뭐다? 파르티아예요. 페르시아랑 비슷하죠? 네. 자, 이 파르티아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한 400여 년을 이어간 왕조예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요건 좀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당시 여기 소아시아랑 발칸반도랑 여기 이탈리아 반도 여기를 장악하고 있던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어느 나라?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한동안 지지고 볶고하고 있을 때 이쪽 이 발칸반도 서쪽의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어느 나라가 크고 있었어요? 로마가 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여기 그리스가 분열돼 있을 때 로마가 여기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인도가 있었고 여기 인도에는 당시에 쿠시안 왕조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넘어서 히말라야 중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한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쓰는 글자 뭐예요? 한자죠. 그 한자가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기원전 역시 3세기 무렵에 만들어져서 기원 후 2세기까지 갔던 한나라. 자, 이 파르티아는 지금 서양의 로마랑 동양의 한나라 중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 그 중간 사이에 딱 위치해 있으면서 한나라가 물건을 가져오면 로마에게 넘기고 로마가 물건을 가져오면 한나라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서 무역하는 걸 무슨 무역이라고 할까? 중개무역이라고. 파르티아는 뭘로 번성했다? 중개무역. 수수료 떼먹는 거예요. 이거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다가 2세기 무렵에 이제 사산 가문에서 옛 페르시아를 다시 일으키겠다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다시 재건해요. 그리고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아케메네스 가문의 페르시아 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요 페르시아는 사산 가문의 페르시아예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그 이전의 페르시아랑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를 나라의 최고 종교로 삼아요. 국교화해요.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는 왕족도 조로아스터교를 믿기도 하고 페르시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긴 했어도 국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사 왕조 페르시아 와가지고는 이 페르시아의 국교,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뭐가 된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돼. 예. 이거를 그 샤마다 다르게 되는데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온건하게 대하는 경우도. 자, 사산족 페르시아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이 로마가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죠? 서양에? 이 로마가 땅덩어리가 워낙 커지면서 서로마랑 동로마로 나뉘어요. 자, 서로마의 수도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예요. 자, 근데 동로마의 수도는 자, 여기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동로마의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비잔티움이었어요. 근데 이 비잔티움으로 로마 황제 중에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수도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라고 해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서로마의 수도가 로마라면 동로마의 수도는 여기예요. 예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고 수도를 옮긴 이후로부터는 뭐라고 부른다고 같이 읽어보세요. 네. 자, 예전 이름을 따가지고 이 나라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무슨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이거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동로마 제국이에요. 자, 지금 국경이 맞닿아 있죠. 사산족 페르시아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동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예요. 그리스 정교라는 종교고 사산족 페르시아는 조로 아스터교죠. 두 나라들 간에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겠죠. 전쟁 나면 사람 죽죠. 그러니까 여기로 통행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근데 상인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물건을 거래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로 안 다니고 어디로 다녔을까요?
바다로 가는데, 자, 여기 지금 어떤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은 지금 빈 땅이 하나 있죠.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아래가 인도양이죠? 반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로 돌아가는, 여기 홍해죠? 페르시아가 아니고. 기억이 있으면 힘든 거 없어. 자, 봐봐.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상인들은 물건 거래할 때 물건들 어느 장소에다가 보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중간 도시로 여기 아라비아 반도 요 홍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표적인 도시가 메디나, 메카예요. 자, 여기 돈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번 상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돈이란 건 그렇죠.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가난한 사람도 생기죠.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더 가난해지죠. 이 메디나 메카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메디나에서 평등을 외치면서 자, 유일신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자,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무함마드라는 사람. 자, 그 무함마드가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그 저기 돈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자, 그럴 때 이제 무함마드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결국은 자기 살고 있던 곳을 떠나요. 어. 그런 다음에 그 잠시 아까 죄송해요. 아까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을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피신 가는 거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헤지라라고 불렀어요. 이 헤지라가 서기 622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는 기원 전, 기원 후 해가지고 기독교 원년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슬람에서는 원년을 몇 년으로 삼는다고요? 622년. 자, 무함마드가 그 메카 귀족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디나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메카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는 아라비아를 장악하는데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 종교가 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다? 사산족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의 도시국가였던 메카와 메디나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커졌고 여기서 평등을 외쳤던 누구? 무함마드에 의해서 평등을 강조하는 어떤 종교가 태어났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은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아요.